지난 14일에 발행된 예수의 정기 간행물 라치빌타 카톨리카에 따르면 편집인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몇 달 전 한 국가 원수를 만났는데 그는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뒤에 나에게 나토의 움직임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을 했다. 내가 왜 그러냐고 묻자 그들 나토가 러시아 문 앞에서 짖고 있다. 그들은 러시아가 제국이라는 점과 어떠한 외국 세력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현 상황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황님은 해당 국가 원수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으셨는데요. 당연히 교황님께 편집인들이 그러면 교황님 푸틴을 옹호하시려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겠죠. 그 질문에 대해서 교황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형이상학적인 선과 악은 없다. 서로 매우 밀접하게 얽혀있는 요소를 가진 글로벌 차원의 무언가가 등장한 것이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측의 괴물 같은 모습만 보고 이 전쟁의 배후에서 펼쳐지는 전체 장면을 보지 못한다면 위험하다. 아마도 이 전쟁은 어떤 식으로든 도발됐거나 혹은 방지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발되었거나 혹은 방지되지 않았다. 이 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누군가로부터 유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들리는데요. 특히 이 전쟁의 배후에서 펼쳐지는 전체 장면을 보지 못하면 이라는 발언이 꽤 의미심장해 보이죠. 자칫 음모론에 휩싸일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샤프슈터 박문아님 아버지를 모시고 교황님이 하신 발언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교황님의 말씀에 조금 뼈가 있는 것 같은데 로이터나 AFP 통신에서도 교황님이 이 전쟁을 유발한 것은 나토의 동진이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을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교황님이 푸틴 편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이 설마 그렇겠니?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푸틴을 지지하느냐 옹호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틀린 대답이다.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말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 어떤 문제에 매우 복잡한 뿌리나 이해관계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선과 악의 구별로 바꿔놓는 것에 반대한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황님의 말만 들었을 때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교황님은 우리가 뭔가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음모론이 될 수 있을까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하여튼 교황님의 말씀만 들어보면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죠.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말씀하신 뉘앙스는 그렇지. 이게 뭔가 누군가로부터 유도되었을 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방치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 근데 아빠는 교황님의 말씀을 듣고 예전에 그 통킹망 사건이 이렇게 오버랩되거든. 혹시 이 통킹망에 대해서 아나?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대충은 베트남의 통킹만이라는 지역에서 미국이 베트남, 베트콩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던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후에 조작이라고 밝혀진 것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이 당시에도 그랬지만 덩치가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건이 되게 되고 결국 이 사건을 빌미로 베트남전에 참전을 할 수 있게 되죠.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정의로워. 전체 크게 봤을 때는 정당하게 시스템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게 맞아. 그런데 모든 정치인이 슈퍼맨처럼 그렇게 정의롭지는 않잖아.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몇 명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국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통킹만이야. 1971년도 펜타곤이지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통킹만 사건이 미국에 의해서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뭐 미국 쪽에서는 이거 낭설이다. 뭐 그런 적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결정적으로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사람이 있어. 로버트 뭐라는 사람이 있어. 하여튼 그 사람이 1995년도인가 그때 회고록을 발표를 했었어.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이 통킹만 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었다라고 발표를 했어. 근데 지금 아빠가 통킹만 사건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럼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에 의해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위험한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죠. 내가 언제 그랬어? 난 그런 적이 그리고 교황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 교황님이 그러셨잖아. 이건 도발되었거나 방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어. 여기서 도발되었다는 말은 동진, 나토의 동진을 방치함으로써 푸틴을 자극하고 푸틴을 결국 이 전쟁에 끌어들였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고 또 방지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충분히 막을 수
수 있었다는 전쟁이었다는 거지. 근데 어떤 이유로든 이거를 막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야. 우리가 물론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이 얻는 진짜 이익이라는 영상을 만들긴 했는데 처음부터 조작을 하진 않았어도 알면서도 내버려뒀다라는 거는 조금 좀 과하게 선을 넘은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예전에 영상에서 다루기는 했었지만 객관적이다.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미국은 어쨌든 군사 대국이고 일단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한테 분명히 유리한 것은 사실이야. 미국에서 제일 1등 수출품이 뭐니? 당연히 무기죠. 무기잖아. 그러니까 뭐 당연히 어떤 형태든 전쟁이든지 미국한테 유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독일 요번에 총리가 뭐라 했어? 계속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번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방 예산을 그렇게 늘릴 수 없어요라고 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2%까지 GDP 대비 2%까지 늘리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 뿐만 아니라 뭐 폴란드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2차 대전 때 쓰던 무기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자기네들은 다시 미국의 무기로 새거로 다 교체하는 과정에서 누구 걸 갖다 쓰겠니? 미국의 무기. 당연히 거의 대부분이 미국 거를 갖다 쓴단 말이야. 이게 왜 불리하다고 봐? 당연히 유리하다고 보는 거지.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이 있어. 그게 뭘까? 또 있어? 뭐지? 유가 상승이야. 만약에 이건 내 생각이지만 유가 상승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이만큼은 동감을 막지 해. 않았다. 그러니까 막지 않았다.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건 조금 의아한데 미국도 유가 올라서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 완전 떡락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휘발유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 근데 여기서 미국이 굳이 유가를 올려서 남는 게 뭐야? 좋아, 일단 방치되었다. 그러니까 방지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부터 일단 입증하고 가자고. 러시아가 지금 산유국이지 뭐 3위 안에 들잖아. 늘 3위 안에 드는데 다 쓰는 게 아니고 나머지 외부로 수출을 하는데 한 350만 배럴, 하루 평균 350만 배럴 정도 수출을 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런데 이 정도 결손은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해.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란, 사우디 요 세 나라만 조금 증산을 해줘도 충분히 이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만약에 정말 미국이 절실했다면 이 세 나라를 잘 주물어서 증산하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문제는 아니었거든. 근데 우리가 이것도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미국이 사우디랑은 까슈쿠지 사건 때문에 조금 껄끄럽고 이란이랑은 이제 핵 협상이 그렇게 아직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란부터 한번 가볼까? 분명히 서방 언론에서는 2차 핵 협상이 거의 90% 마무리됐고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였잖아. 그럼 무선이 됐어. 왜 그랬을까? 이란 측에서는 뭐를 요구를 했냐면 이런 혁명 수비대 알지? 혁명 수비대를 미국이 테러리스트로 지정을 해놨는데 이걸 좀 풀어줘라. 이거부터 풀어야 된다. 그런데 미국에서 거절했어. No!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안 할 만도 하죠. 그렇지. 왜냐면은 이란 혁명 수비대는 정규군이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국군이나 그렇지, 다름이 국군이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네 국군을 테러리스트로 지정을 해놓고 협상을 하자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안 할 거예요. 나도 안 해. 나도 안 해. 기분 나쁘지. 그럼 생각해봐, 이수야. 지금 러시아에서 올해 결손량은 뭐 지금 최근에 한 180만 배럴까지 늘어나긴 했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작 100만 배럴 정도 결손이었거든. 이란에서 지금 마그너 석유만 일대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도 100만 배럴 정도는 그냥 아주 손쉽게 뒤집을 수 있는 양이었단 말이지. 정말 미국에서 석유가 필요했다면 그까짓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지금 혁명 수비대를 갖다가 테러리스트로 지정한 것을 푸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건 이제 그렇다 치고 까슈쿠지 사건은 어떻게 해요? 까슈쿠지 사건은 그냥 뭐 트리거였을 뿐이고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이전부터 미국한테 잔뜩 삐져 있었어. 일단 미국에서 세일오일을 생산하면서 사우디의 석유를 예전처럼 그렇게 뭐 대량으로 소비를 해주지 못했고 또 중요한 것이 예멘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후티 반군에 대한 문제에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게 미국이 대응을 했거든. 툭하면 후티는 이 드론에다가 폭탄 실어서 날려보내잖아. 그런데 후티 반군에 대해서 테러리스트 지정을 뭐 그냥 해제해버렸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우디에 장치되어 있었던 팩3,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용 미사일인데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지만 어쨌든 그걸 철수를 해버렸어. 그럼 뭐 미사일 맞으라는 거야 뭐야? 뭐 나름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랬겠지만 이란의 정규군은 테러리스트 지정을 철회를 안 하면서 후티는 풀어줬다는 것 자체가 좀 이중잣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긴 한데요. 아무리 사우디가 미국이랑 100년직이라고 해도 지금은 등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막 시원하게 이해가 가진 않아요. 사실은 아버지 말씀은 결국은 미국이 지금 유가를 끌어내리기를 바라지
가지 않고 있다라는 말 그런 뉘앙스로 좀 들리는데 바이든이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 MBS를 만나자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또 만나기로 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막 열일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조금 쇼잉의 느낌인 건가? 아이고 좀 그래야 그럴듯하지 않겠니? 그냥 너 계속 희죽거리고만 있으면 쟤는 뭐야? 이런 생각 들을 거 아니야. 좀 나도 고통을 느끼고 있어 이런 거 좀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겠니? 미국도 결국은 산유국이야. 산유국이 유가 오르는데 나쁠 게 뭐가 있어. 불리한 쪽은 결국 중국하고 유럽 쪽이지. 이수 혹시 양털깎기라고 들어봤어? 들어봤죠. 거대 금융 세력이 고의로 경제 상황을 유도하고 또 조정해서 일반 대중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은밀하게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는 일종의 음모론 같은 거죠, 이것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 요번에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한 거 알지? 이번에 상당히 많이 높아졌는데 뭐 거의 레코드 하이였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 유가 때문이라는 거 분명히 인정하니? 완전 인정하죠. 에너지가 전년 동월 대비 34.6% 정도 치솟았고 특히 휘발유는 48.7% 정도 치솟았고 실제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핵심 물가만 본다면 전년 동월 대비 6%로 지난달 기록치인 6.2%를 하회했다는 것을 보면 결국은 에너지가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파월은 FMC 회의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75베이스포인트 인상을 자신은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 오히려 75베이스포인트 인상이 필요하다면 미리 언제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던 그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75베이스포인트를 성큼 올려버렸고 또 중요한 것은 7월 회의에서도 그 정도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 이유는 물가가 높아져서인데 그 물가가 높아지게 된 동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듯이 유가 때문이었잖아. 하지만 석유 가격이 금리 올린다고 해서 내려갈까? 뭐 예를 들어서 푸틴이 금리 올린다고 지금 전쟁을 중단할까? 아니면 사우디가 갑작스럽게 증산을 막 할까? 아니잖아. 금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요단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는 도구지 공급단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이건 뭐 옛날부터 입증이 된 부분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월도 목요일 새벽에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증언을 할 때 의원들이 질문했단 말이야. 파월,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 휘발유 가격을 좀 잡을 수 있을까? 라고 질문했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파월이 뭐라고 얘기를 했게? 뭔 소리야 그걸 어떻게 잡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공급단에서의 문제에 금리를 동원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 금융의 초짜라도 잘못됐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돌연 75베이스포인트를 성큼성큼 올리려는 이유, 그 의도가 뭘까? 자본의 역류를 원하는 건가? 꼭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봐. 특히 요즘처럼 달러가 강세인 국면에서는 그 외 주변 통화, 로컬 통화들은 다 약세일 거 아니야. 그렇다면 물가가 미국보다도 더 심각하게 상승을 할 텐데 이렇게 되면 미국과의 실질 금리 차이가 더 빠른 속도로 축소될 것이고 여기서 자본 환류,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성큼성큼 올리게 되면 심각한 자본 환류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더 중요한 문제는 이머징 시장에서 조금 안 좋은 나라들이 있어. 재정적으로. 그런 나라들의 도미노 부도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지. 다만 그건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고 뭐 채권은 만기가 있잖아. 이머징 국가들은 보통 2년 3년 만기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데 요게 딱 돌아왔을 때 롤오버에 실패한다면 이때부터 부도가 나기 시작하는 거지. 조금 기시감이 쫙 들지. 1994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단 말이지. 당시에도 75베이스포인트를 성큼성큼 올리기 시작하고 바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약 한 3년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1997년도부터 아시안 외환 위기가 생겼던 거야. 잠깐만 정리를 잠깐만 하고 갈게요.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잠깐 정리를 하고 갈게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당연히 자본의 환류를 만들 수 있어요. 또 1994년 이후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린 것이 결국 아시아 외환 위기의 단초가 된 것처럼 수년 후에 도미노 부도 현상을 이끌 수 있어요. 시장에 위기가 생기면 달러에 대한 신뢰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일은 주기적으로 있어 왔는데요. 10년 주기설의 근간이 되지. 이른바 양털깎기 이론이죠. 하지만 금리를 아무 이유 없이 함부로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금리를 마구잡이로 올릴 수 있도록 유가 상승과 같은 이벤트가 필요했는데 마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일어난 거죠. 물론 고의로 조작된 것은 아닐지라도 미국이 이익을 위해서 고의로 방치됐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요. 글쎄 뭐 내가 직접 그 교황님을 아련하고 엿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교황님은 대충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가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얽혀 있는 요소를 가진 글로벌 차원의 뭔가가 등장한 것이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괴물 같은 모습만 보고 이 전쟁의 배후에서 펼쳐지는 전체 장면을 놓쳐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 이 부분을 보면 잘은 모르지만 뭔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뭐 이렇게 유도되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거야. 다 좋아, 다 좋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팩트는 나머지는 다 예측이잖아. 팩트는 뭐냐면 연준이 75베이스 포인트 인상을 시작했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자본의 환류 현상을 이끌 수 있다는 건 분명히 팩트잖아. 이제부터는 당장 자본의 환류, 역류 현상을 경계를 해야 되고 길게 봤을 때는 도미노 부도, 뭐 외환 위기 이런 것들도 우리 계산에 넣어둬야 돼. 자본의 역류라는 거는 비교적 좀 쉽게 알 수 있다고 쳐도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은 그런 환경이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캐치를 할 수 있을까요? 전기 딱 이제 과열되면 퓨즈가 먼저 나가잖아. 마찬가지로 가장 약한 재정을 가진 이탈리아를 좀 주시하면 돼.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새벽 기준으로 이탈리아하고 독일의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약 한 204 베이스 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었거든. 이게 만약에 500 베이스 포인트 이상으로 확장되면 이제 도미노 부도 외환 위기가 임박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이수가 좀 알려줄래? 각국의 금리나 그 외 모든 인덱스 관련 자료는 investing.com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홈쇼핑 가니? 물론 우리가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 세상에 어떤 미래가 미리 결정된 사항은 없어. 무슨 열차처럼 궤도를 땅에서 가는 것은 없어. 그냥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해놓고 염두에 두면 돼. 평상시에는 평상시대로 행동하면 돼. 일반적인 침체 수준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 이렇게 계속 그냥 있다가 어느 날 봤더니 이탈리아 국채와 독일 국채 스프레드가 500 베이스 포인트를 향해서 맹렬히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경계감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되게 어려운 이야기였는데요. 교황님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복잡한 이해관계와 뿌리를 먼저 인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아버지를 모셔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는 머리가 조금 더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아무리 봐도 갑작스러운 75베이스 포인트 인상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었는데 물가는 유가 때문에 올랐고 유가는 금리로 잡지 못함에도 75베이스 포인트 인상을 했다면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는 자본의 역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수년 후에는 부실한 나라 이머징의 연쇄 부도 가능성이나 유럽의 재정위기 재발생 등을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독일과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략 500 베이스 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시스템 위기의 신호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버지를 저는 100% 절대 신뢰하고 따르지만 이번만큼은 시스템 위기에 관한 아버지의 생각은 틀리기를 바랍니다. 100%가 아니죠. 조금 심각한 얘기이긴 하고 조심스러운 얘기에서 댓글 많이 받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인사는 밝게 해야겠죠.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안녕. 가.